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이 때로는 외모가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준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많은 문제도 생길 텐데요. 오늘 사연자님도 학벌이라는 기준 때문에 매우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에서 북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남몰래 글도 좀 쓰고 있는데 필명으로 책을 출판한 경험이 있는 동화 작가이자 청소년 문학 작가죠.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땄습니다. 대학은 따로 가지 않았지만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죠. 글을 쓰는 방법을 따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줄곧 그려오던 그림과 글이 지금의 편집장님 눈에 들어서 책도 내게 되었거든요. 저희 남편을 만난 것도 출판사 덕분이에요. 대형 서점의 매니저로 일하던 남편과 우연히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호감을 갖게 되었죠. 저보다 5살이나 많은 남편은 제가 고졸이라는 점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저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을 때 제가 다 고백했거든요. 이런 나라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이죠. 저는 분명히 고백을 철회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2번 다시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점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오히려 저의 고백 덕분에 더 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제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자면 저는 후에 남편의 프로포즈보다도 그 순간이 더 기억에 남았어요. 제 귀에는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게 들렸거든요. 제가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남편에게는 아래로 남동생이 2 있었는데요. 남편은 셋이 연년생이다 보니 부르기에는 형이라고 불러도 거진 친구나 다름없는 사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가장 어린 것이 되어버렸다고 하면서 혹시나 동생들이 자기보다 어린 형수님이라고 건방지게 굴면 말해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집으로 처음 인사를 가던 날 엄청 긴장을 했었는데 어머님도 도련님들도 어찌나 유쾌하신지 어느새 긴장했던 것은 다 잊고 정신없이 웃다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즐거워하는 저를 보면서 앞으로도 자신의 집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이렇게 집에서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 집이란 곳이 이렇게 마음 편한 곳이었어. 어머님도 좋고 도련님들도 좋고 다들 다 좋은 사람들 뿐인 것 같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네가 웃어서 나도 좋아. 결혼하면 더 웃게 해줄게. 저는 낯간지러운 남편의 말에 한참을 더 웃어야 했지만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위로 오빠와 언니가 하나씩 있는 1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늦둥이라서 오빠와 언니와는 나이 터울이 좀 있는 편이었죠. 오빠가 저보다 10살, 언니가 7살 많았거든요. 저희 집은 흔히 말하는 엘리트 집안입니다.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오빠, 언니까지 다들 카이스트와 서울대를 나왔죠. 아버지는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개 담당하고 계실 만큼 유명하신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셨고 해외에서도 많이들 알아볼 정도랍니다.
아버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발 한쪽이라도 담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라고 해요. 어머니는 수의사세요. 전국의 체인으로 동물병원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것은 물론 종종 요청으로 대학에 강의를 나가기도 한다더군요. 건축을 전공한 오빠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유명한 건축가예요. 국내에 있는 일은 거의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들었어요. 언니는 아버지를 따라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서는 가장 아버지를 많이 닮았죠. 다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이과형이에요. 수학, 과학에 엄청난 관심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언니와 오빠는 당연히 과학고를 졸업해서 카이스트로 조기 진학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저희 가족을 아는 사람들은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을 하면서 가족들의 스펙에 많이들 놀라신답니다. 그리고는 저도 당연히 언니 오빠처럼 잘 하겠거니 하면서 바라보았죠.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도 그랬고 가정교사도 그랬어요. 사사건건 비교를 했죠. 하지만 저는 언니나 오빠와는 전혀 달랐어요. 수학, 과학에는 조금의 관심도 재능도 없었죠. 오히려 그림이나 음악과 같은 예술 과목에 강했어요. 친척 어른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어디서 이런 돌연변이가 나왔느냐고 안타깝게 바라보셨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은 제게 엄청난 압박감을 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누구도 제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무얼 하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말씀들이 꼭 제 귀에는 너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라고 들렸거든요. 물론 지금은 잘 알고 있어요. 가족들이 제게 그렇게 말했던 것은 다 진심이란 사실을요. 막내인 제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행복하게 지내기만을 바라셨지 단 한 번도 자기들처럼 공부로 성공하길 바라신 적은 없다는 것을요. 그래도 당시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만 생각했죠. 한 번은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오빠나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그림을 뒤로 미루고 오로지 공부만 했던 때도 있었죠.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물만 마셔도 구토를 할 만큼 예민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정말 눈앞이 하얗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시험지를 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말 그대로 시험지의 글씨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오로지 하얀 종이로만 보였어요. 그대로 저는 교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학교에서도 저는 겉돌기 시작했어요. 다들 저를 무슨 전염병 환자처럼 피하기만 했죠. 결국 더 이상은 견디질 못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부모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못 견디겠으면 자퇴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해도 된다고 하셨죠. 자퇴를 하고 한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어요. 초반에 편집장님이 보셨던 것들이 다 이때 만들어진 것들이랍니다. 이후 출판사에서 일하지 않겠느냐는 소리에 저는 처음으로 저를 원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신기해서 바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는 졸업장을 땄답니다. 남편이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집에 찾아왔을 때도 가족들은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다들 평범하게 식사를 했죠. 물론 잠시 아버지와 오빠가 남편과 따로 이야기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그뿐이었죠. 아버지랑 오빠가 뭐라고 하셔? 싫은 소리 하셨지. 무슨 소리야? 싫은 소리라니. 그런 일 전혀 없었으니까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 그럼 무슨 이야기 하셨는데? 나한테도 알려줄 수 있잖아. 비밀이야. 아버님이랑 형님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 저는 궁금하기는 했지만 비밀이라고 하는데 자꾸 캐묻기도 난감해서 알겠다고만 했죠. 남편은 이후에도 몇 번이나 물었지만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을 아끼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나서야 이날의 일을 알려주었답니다. 출판사에 취직하고 나서는 집에서도 나와 살았었는데 솔직히 요리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요리를 배워볼까도 했는데 좀처럼 시간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식사 준비를 한다는 것이 좀 서툴렀죠. 남편은 아침에 뭐하러 밥을 먹느냐고 그냥 가볍게 토스트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저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요리를 배울 수 없겠느냐고 물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엄청 기뻐하시면서 언제든지 오고 싶은 날에 오라고 해주셨죠.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결혼하면서 재택근무로 상황을 돌린 저는 거의 매일같이 오전에 어머님께 찾아가서 요리를 배웠어요. 완전한 신세계였죠. 어머님께서는 제가 요리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칭찬을 엄청 해주셨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화려한 저녁 반찬에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다가 제가 어머님께 요리를 배운다고 했더니 크게 웃으면서 재미있냐고 묻더군요. 왜 웃어? 내가 요리 배운다니까 이상해? 그럴 리가. 난 왜 요즘 반찬들이 다 우리 엄마 손맛이 나나 싶어서 고민했는데 당신이 매일같이 갔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고마워. 워낙 삼형제들이 다 밖에 나와 있어서 엄마가 혼자 계시거든. 왜 자꾸 당신이 딸 같다고 하시는지 이제 알겠네. 저는 남편의 말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는 사실도 행복했죠. 제가 꿈꾸던 가족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답니다. 저는 자식은 이왕이면 많이 갖고 싶었어요. 남편과 가족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저는 능력만 된다면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기르고 싶다고 말했죠. 남편 역시도 가능하면 셋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정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태명은 행운이라고 지었죠. 시댁 식구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자 모두가 축하하며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친정에는 남편이 연락했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집으로 아기용품들이 배달되어 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 뭔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이 친정 식구들이 보내준 것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다들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우리 행운이 출산 준비할 것도 없겠다. 다 보내주셔서. 이건 당신 먹어야 한다고 꼭 챙겨줘야 한다고 처형이 챙겨주셨어. 남편은 하나같이 다들 좋은 것들 뿐이라 행운이가 부럽다면서 괜히 툴툴거리는 신용을 하며 아기 방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죠. 기분이 좀 이상하더군요. 이렇게 친정 식구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했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 남편은 친정 식구들에게 전화를 자주 드려보라고 하더군요. 평소에는 친정 식구들과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전화를 걸겠다고 생각해도 좀처럼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겨우 용기를 내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다들 반가워하더라고요. 특히 언니는 벌써 아이를 가졌냐고 애가 애를 가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남편은 그제야 제게 첫인사를 간 날 아버지와 오빠가 했던 이야기를 알려주었습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마음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못했다고, 남편만큼은 제게 자주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갇혀 있었는지 반성이 되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친정 식구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죠. 행운이가 순한 건지 아니면 제가 둔한 건지 저는 그 흔한 입덧도 먹덧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임신기간을 보냈어요. 딱히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없었죠. 배가 점점 나오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종종 저희 집에 오셔서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셨어요. 첫아이라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겁을 먹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도 놀라실 만큼 빠른 시간에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물론 아프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짧아서 저도 많이 놀랐죠. 시댁 식구들도 친정 식구들도 행운이를 보면서 다들 기뻐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괜히 심장이 간질거리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지금까지 남편을 만나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이런 소중한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시댁에 새 식구가 들어오면서 처참하게 무너졌죠. 도련님들이 2달 간격으로 결혼을 하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동서들이 생겼거든요. 2사람도 공교롭게 서울대 출신이더라고요. 바로 아래 동서는 저희 아버지가 교수로 줄곧 계셨던 과를 나와서 지금은 작은 연구실에서 소속되어 있다고 했어요. 막내 동서는 인테리어를 전공했다고 했죠. 저는 마치 아버지와 오빠를 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형님은 북 디자이너로 일한다고 들었어요.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혹시 외국에서 나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고등학교까지만 다녔어요. 그림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그릴 수 있으니까요. 어머, 그럼 고졸이란 말씀이세요? 해외 다른 대학 다니신 것은 아니고요? 왜 아트스쿨 같은 것들 있잖아요. 비행기를 못 타서요. 아직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동서들은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뭐가 그렇게 큰 충격인지 한참을 입만 벌리고 서 있더니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어요. 오랜 경험을 통해 저런 분위기라면 제가 들어봤자 좋은 일은 아니겠다 싶어서 자리를 피했죠. 하지만 그렇게 나온 덕분인지 2사람은 더 이상 속삭이는 것도 없이 이야기를 대놓고 하더군요. 형님, 고졸이래요. 세상에 저 처음 봤어요. 고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지 않아요? 아니면 사이버 대학이라도 다녀서 졸업장을 만들지. 진짜 미스테리네요. 안 그래도 나이 어린 형님이라서 껄끄러웠는데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한 사람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려니까 자존심 상한다 진짜. 아니 아주버님은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할 생각을 하시지?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저런 낮은 애들을 집에 들이면 급이 확 떨어지는데 그걸 모르셨나? 짜증나. 형님이라니. 제가 대학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각오는 했지만 막상 직접 듣고 나니까 더 충격적이더군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자꾸만 떨려오는 손가락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결국 몇 번의 심호흡 끝에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제가 윗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중얼거렸어요. 서방님들의 결혼이 결정되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불러 확실하게 할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비록 제가 상대적으로 어리기는 하지만 윗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잡아줄 것은 잡아야 한다고 하셨죠. 시대가 아무리 좋아져도
지켜야 할 부분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제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해 주기도 하셨거든요. 그 일을 생각하니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방금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말했죠. 두 사람은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도 없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듯이 저를 바라보았죠. 내가 고졸인 것하고 동서들이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 들어왔으면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들리지 않는 곳에 가서 하세요. 의외로 제가 강하게 나간 것인지 동서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저녁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했죠. 동서들은 입을 꾹 다물고는 저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형님으로서 잘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의 착각이었죠. 동서들은 교묘하게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딴에는 제게 소외감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 눈에는 유치하게만 보였어요. 어머님과 셋이서 쇼핑을 다녀와서는 이름도 알 수 없는 명품들을 어머님께 잔뜩 안겨드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이런 것에는 무지할 것 같아서 굳이 같이 가자고 권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웃는데 가소롭기까지 했어요. 어머니께서 기분 좋게 선물을 받으셨는데 제가 마음 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머니 병원 문제도 그랬어요. 늘 제가 모시고 갔었기에 연락을 드렸더니 동서들이 병원 가자고 하면서 아침부터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큰아가, 여기가 늘 오던 병원이 아니네. 갑자기 새 병원으로 와서는 검사를 이것저것 하고 있어.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동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제 전화인 것을 뻔히 알면서 자꾸 끊어버리더라고요. 마음이 조급해진 저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죠. 지금 바쁘니까 그만 좀 하세요. 병원이에요. 동서, 어머님이 뭐 때문에 병원 다니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큰형님보다는 못하겠어요? 어머님이야 우리가 알아서 잘 모시고 있으니까 가만히 좀 계세요. 조그만 병원에서 뭘 한다고 거기를 모시고 가요 진짜. 어머니께서는 당뇨와 혈압이 있으셔서 매달 약을 타서 드시고 계셨거든요. 최근 상태가 좋아져서 크게 걱정할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병원을 바꾼다고 하니 저야 당연히 당황스러웠죠. 저는 어머님께 다시 전화를 걸어서 어느 병원인지 여쭙고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직 진료실로 들어가지는 않았더라고요. 저를 본 동서들은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왜 왔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동서들의 말은 무시하고 어머님께 혹시 어지럽거나 답답한 곳은 없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셨죠. 어머님 차례가 되자 동서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저를 밀치더군요. 하지만 저는 꿋꿋하게 안으로 들어갔죠. 혈압이랑 당이 좀 있으시네요. 혹시 처방받은 약 있으신가요? 새로 처방받고 싶어서요. 병원을 옮기려고요. 의사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약을 처방받은 것은 언제부터였는지 물어보셨죠. 어머님께서는 7년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곁에 있다가 어머님께서 그동안 드시던 약에 대해 메모해둔 노트를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렸어요. 주기적으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한 것을 보시더니 의사는 기존의 처방대로 하시는 것이 낫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럼 여기서 처방을 다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약을 꼭 같은 것으로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의사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표정으로 나이도 있으신데 굳이 처방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어머니를 제 차로 모시고는 동서들에게 이런 일은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죠. 이후 한동안 저와 동서들은 서먹한 사이로 지냈어요. 동서들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대학 시절 이야기로 저를 고립시키고 싶어 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신 때의 일은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행사가 있었는데요. 새 형제의 생일, 어머니 생신, 돌아가신 아버지 생신과 제사의 명절까지 다 합하면 거진 한 달에 한 번이었죠. 그때마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었답니다. 매번 제가 음식점을 예약하고 준비를 했죠. 어머니 생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께서 좋아하는 곳으로 예약을 하고 동서들에게도 알려줬죠. 대답이 없는 것이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어차피 저와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라 대답을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지만 어머님도 동서들도 서방님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달이 잘못되었나 싶었지만 분명히 제대로 전달은 했더라고요. 동서들도 답장은 없지만 확인은 했고요. 시간이 20분을 넘어가자 남편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걸더군요. 어머니 어디세요? 차가 많이 막히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아까 도착해서 먹고 지금 나서는 길인데? 오늘 일 있어서 못 온다고 했다면서. 저는 너무 어이없는 상황에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더니 누가 그러더냐고 물었어요. 새아가들이 큰애가 급하게 달려갔다고 하면서 오늘 약속에는 못 나올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던데? 무슨 일 있던 거 아니야? 둘째야, 너 아까 나더러 형님이 급한 일 생겼다고 하면서 나갔다며. 전화 너머로 바로 아래 동서가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런 소리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죠.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도 이야기를 마무리했는지 전화를 끊더군요. 한동안 우리 둘은 말이 없었어요. 괜찮아? 우리 집에 갈까? 어머님은 어디시래? 식사는 다 하셨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 음식점을 나와서 집에 가시는 길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머님 생신 선물은 드려야겠다며 시댁으로 가자고 했죠. 남편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며 너무 흥분하면 좋지 않다고 저를 달랬지만 저는 전혀 흥분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화가 너무 나서 냉정해진 상태였죠. 저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서들은 가고 없더군요. 한 발 늦은 셈이죠. 저는 어머님께 생신 축하드린다는 말과 함께 준비했던 선물을 내밀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아까의 전화로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제게 무슨 일인지 거듭 물어보셨지만 저는 꿋꿋하게 괜찮다고만 말했죠. 저번에도 그러더니 둘이서 작당모이라도 했던 거지? 왜 애먼 큰애한테만 그런다니? 내가 불러서 한 소리 할까?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니가 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시는데 동서들 심술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내가 다 속상하니까 그러지.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나이는 너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이게 다 무슨 일이라니. 내가 다 부끄럽게. 저는 토닥여주시는 어머니 덕분에 방금까지 올라왔던 짜증이 단박에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번 일은 좋게 넘어갈 생각은 아니었지만요.
동서들과 다시 마주친 것은 어머니 생신 이후 돌아오는 아버님 제사였어요. 바쁘다고 늦은 시간에 나타난 동서들은 저와 어머니가 준비한 제사 음식을 먹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어머니께서 잠시 나가신 틈을 타서 저는 동서들에게 그날의 일을 물었어요. 내가 어머니 생신 때 급한 일이 있다고 말했다고? 자네한테? 동서는 평소와는 다르게 짧아진 말에 잠깐 인상을 쓰더니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못 온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뭐 어떻게 됐든 지나간 일이잖아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뻔뻔하다 못해 징그러울 정도였어요. 식구들을 속였으면서 기억나지 않는다니. 동서들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길래 똑똑한 줄 알았더니 자기가 무슨 소리 했는지 기억도 못하나 봐. 뭐라고요? 형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동서 잠깐만. 형님이야 기억할 일들이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뭐 막무가내로 머리에 때려 넣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중요한 일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어머님 생신 때 형님이 뭐라고 했는지 그런 걸 뭐하러 기억하겠어요? 아깝게. 그거 아니라도 저희 해야 할 일 많아요. 저는 뻔뻔하다 못해 징그러울 정도의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 행동에 내가 왜 같이 어울려야 하나 싶다가도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는데 계속 둬도 될까?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복잡했죠. 제가 조용히 하고 있자 두 사람은 신이 났는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더군요. 그런데 형님, 애들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고 하던데 준석이 괜찮아요? 검사 제대로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 검사? 우리 준석이가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형님 그것도 모르세요? 발달 검사 있잖아요. 60개월까지는 계속 받는 거. 세상에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요? 저는 금방이라도 손을 뻗어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며 손에 힘을 주어야만 했어요. 손톱이 바닥을 파고드는지 따끔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머리를 식히지 않으면 오늘 무슨 일을 낼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발달 검사가 뭔지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해? 왜 우리 준석이가 그런 검사를 제대로 해야 하느냐고 묻는 거잖아. 동서야말로 내 말이 어려워? 이해가 안 되니? 참나. 큰형님이야말로 당연하잖아요. 엄마라는 사람이 사회 부적응자로 고등학교 중퇴했는데 그런 검사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어 발달이나 사회성에 문제 있는지 누가 알아요? 안 그래요, 형님? 형님은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을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을 뿐인데요. 형님을 닮았으면 큰일이잖아요. 머리도 나쁘고 사회성도 부족하면 앞으로 준석이 세상 어떻게 살라고. 소름 끼칠 정도로 방긋 웃으면서 말하는 동서를 보던 저는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동서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형님! 뭐하는 짓이에요? 나한테 뭐라고 하던 신경 안 쓰는데 우리 준석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것은 절대 못 참아. 나한테 어떻게든 모욕감 주고 싶은 모양인데 자네들이 얼마든지 떠들어봤자 나는 상관없어. 그런 소리에 상처받을 시기는 지났으니까. 하지만 우리 준석이한테 그런다? 절대 그냥 못 넘어가지! 동서의 고함 소리와 제 목소리가 밖에 들렸는지 어머니와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큰형님 미치셨어요? 교양 없이 뭘 던지시는 거예요? 교양? 자네들은 교양이 넘쳐서 어머니 생신 때 날 따돌리려고 거짓말을 해? 그 행동은 어지간히 교양이 넘치고. 동서들은 억울한 듯 눈물을 찍어내며 제가 마치 자신들을 괴롭힌 것처럼 상황을 만들더군요.
외부인들이 보면 딱 오해하기 좋겠다 싶었죠. 남편은 제게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며 집에 먼저 가겠느냐고 물었어요. 준석이랑 먼저 집에 갈래? 나는 제사 지내고 갈게. 여기 있으면 당신 스트레스만 더 받겠어. 저는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는 자리를 벗어났어요. 나가는 길에 서방님과 마주쳤지만 저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만 하고 시댁을 나왔죠. 그날 제가 가고 나서 어머님께서는 동서들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셨다고 해요. 거짓말은 물론이고 저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말을 함부로 한 것도 사실 밖에서 다 듣고 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은 두 사람에게 이런 일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셨대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순간에 일그러진 동서들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쉬울 지경이었죠. 어머님께 혼이 난 것이 효과가 있기는 한 것인지 그날 이후에 동서들은 제게 필요한 말을 제외하고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물론 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어머니께서는 두 사람을 용서하길 바라셨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죠. 저에게 퍼붓는 모욕감은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준석이를 데리고 그런 말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동서들에게 그 값을 되돌려줄 수 있는 기회는 의외로 가까이 있었어요. 한국에 잠깐 귀국해 있던 오빠에게서 연락이 와서는 아버지께서 정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연구소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셨는데 그 축하 파티에 왔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나도 이번에 큰일 따낸 게 있어서 한국에 잠시 있을 예정이거든. 그래서 가족 다 모여서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다 싶어서. 네가 파티를 좀 꺼려하는 것은 알지만 갈게요. 준석이도 많이 컸거든요. 드릴 말씀도 있고. 오빠는 정말 다행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차를 보내주겠다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 파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무리하는 것 아니냐며 제 배를 바라보았죠. 그때 제가 둘째를 임신했거든요. 아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말이에요. 저는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어서 괜찮다고 했어요. 오빠가 차를 보내준다고 해서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남편은 그날 반차를 내고 함께 가기로 했답니다. 파티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마 오빠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죠. 남편은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칭얼거리는 준석이를 데리고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혼자 남아서 주위를 구경하는데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동서들이었죠. 저는 이 자리에 왜 저 두 사람이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만큼 그들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놀란 모양인지 빠른 걸음으로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큰형님? 세상에, 큰형님이세요? 형님이 왜 여기 있어요? 옷은 그게 다 뭐고요? 세상에. 형님,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신 거예요? 장소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여긴 형님 같은 사람이 오실 곳이 아니거든요. 당장 가드 불러서 끌어내기 전에 나가세요. 동서들은 자기들이 이 파티의 호스트라도 되는 것처럼 인상을 쓰면서 제게 나가라고 했죠. 엄밀히 말하면 호스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저인데 말이죠. 저는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동서들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왜 못 올 곳이야, 여기가? 자네들은 여기 있어도 되고? 재밌네. 자네들은 되고 난 안 된다니까. 당연하죠. 여긴 서울대 교수님의 연구소장 취임 축하 파티예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검정고시나 한 형님이 오실 곳은 아니란 말이죠. 물 흐릴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세요. 다른 사람들 보기 전에 당장이요. 형님은 도대체 사람이 왜 이렇게 경우가 없고 이기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면 다들 얼마나 기분 나쁠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기분이 나빠? 자네들 말처럼 급이 맞지 않아서? 큰형님, 저희 오늘 엄청 중요한 일 있으니까 괜히 저희까지 소란에 말려들게 하지 말고 나가세요. 저는 동서들이 말하는 중요한 일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불안한 듯 시선을 힐끔거리는 동서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알 수 있었죠. 이 자리에는 연구소장이 되신 아버지도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오빠도 있었으니 대학교 후배인 동서들은 어떻게든 연주를 잡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했죠. 제 말 안 들리세요? 머리가 나쁘다부터 이상해지셨어요? 당장 나가라고요! 그쪽이 누군데 내 동생한테 나가라 마라 지적이지? 동서는 갑자기 끼어든 언니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바로 아래 동서는 언니가 누구인지 알아본 눈치였어요. 하긴 아버지와 함께 이번 연구소의 중심 인물로 스카웃되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바로 아래 동서라고 모를 리가 없었죠. 언니는 제게 다가와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물었어요. 준석이랑 재부는 어디 가고 혼자 있어? 괜찮아? 이 사람들 누구니? 아까부터 들었는데 영문도 모를 소리만 하던데. 너 아는 사람이야? 아까부터 있었어? 난 언니 못 봤는데. 언니는 빙긋 웃으면서 기둥에 가려져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제 곁에 서서는 동서들을 바라보며 누구냐고 물었어요. 바로 아래 동서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지 저와 언니를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하더군요. 막내 동서는 입만 틀어막고 서 있었고요. 그때였어요. 저를 부르는 준석이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버지가 준석이를 품에 안고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는 오빠도 보였죠. 남편은 오는 길에 만났다고 하면서 동서들을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재수 씨들은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 서울대 동문이라 오셨구나. 동서들은 제게 다가오는 가족들을 보면서 얼굴색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붉어지는 것 같더니만 아버지와 오빠가 등장했을 때는 아주 하얗게 질려버렸죠. 동서들은 허둥거리면서 인사를 했어요. 제부,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 막내 동서들이란 말이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언니의 행동이 더 빨랐죠. 그럼 더 말이 안 되는데? 동서라면 우리 막내보다 아랫사람들인데 아랫사람이 윗사람더러 머리가 나쁘다는 둥 당장 나가라는 둥 그런 말을 하나? 언니의 말 한마디에 준석이를 안고 있던 아버지께서는 잔뜩 굳은 얼굴로 남편에게 준석이를 남겨주시며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셨어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면서 한 팔로는 준석이를 안고 남은 손으로는 제 손을 꼭 잡았죠. 저는 준석이가 이 상황을 기억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준석이에게 뭐라도 먹을 것을 챙겨달라고 부탁했죠. 남편은 제 배에 가만히 손을 얹고는 함께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남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막내한테 무슨 소리를 했다고? 자네, 내 기억이 정확하다면 분명 우리 랩실에 있던 학생인데. 한번 만난 사람은 잊지 않는 아버지는 단박에 바로 아랫동서를 알아보셨어요. 네, 교수님. 그런데 저희 형님이 교수님. 막내딸이지. 내 여동생이고. 너 기억났다. 랩실에서 사고 쳐서 졸업 얼마 안 두고 잘렸던 그 애지? 저는 언니의 말에 동서를 바라보았어요. 당황하며 제 눈을 피하는 모습이 참 우습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얕잡아 보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저렇게 비굴하게 눈을 피하는지.
저는 속으로 혀를 차면서 가만히 동서들을 바라보기만 했죠. 그랬지. 프로젝트를 아주 통으로 날릴 뻔했던 일이지. 그런데 이 학생이 우리 막내한테 뭐라고 했다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님 따님인지도 모르고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해요. 제가 말이 너무 심했어요. 동서는 황급히 아버지께 사과를 하더니 제게도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잘못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고작 권력과 학벌 앞에서 이렇게 가볍게 내뱉는 사과의 말이라니. 왜? 나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회 부적응자에 고작 고등학교 졸업장밖에 없는 머리 나쁜 사람이라며. 그런 내가 우리 아버지 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어? 실례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그만하라고 경고했을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었고, 바로 아랫동서는 자기 사과라면 제가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제 반박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커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입을 막으려고는 다가왔어요. 하지만 언니가 그걸 보고 있을 사람은 아니었죠. 내 동생이 지금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데 어딜 손을 대? 참 편리한 사고방식이네. 우리 아버지 딸이라고 알게 된 후에는 신뢰되는 말을 왜 이전에는 그냥 막 했을까? 참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인간으로서 해야 될 말과 아닌 말을 구분해야지. 이 파티는 나를 축하해주기 위해 귀한 사람들만 모신 자리네. 그대들은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으니까 이만 나가주게. 그네야, 가서 가드분들께 밖으로 모시고 가라고 해라. 정중할 필요까지는 없고 빠르게만 정리해달라고 해. 교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교수님! 저희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실수예요. 진짜예요. 동서는 애타게 아버지를 불렀지만 아버지께서는 시선도 주지 않으셨죠. 그렇게 끌려나가듯이 나가는 동서들을 잠시 바라보던 저는 아버지께서 다가오시자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을 주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위아래로 보시더니 짧게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잠깐 긴장이 되었지만 속으로만 한숨을 내쉬고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괜찮냐고 묻는 말씀이 너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거야. 그죠, 아버지? 언니, 어떻게 알았어? 나 줄째 가셨다는 사실. 언니는 제부가 그렇게 시선을 주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면서 축하한다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어야 하는데 많이 아쉽다고 말했어요. 오빠는 이제야 알았는지 정말 축하한다고 말했죠. 아버지께서는 좀 더 부드러운 얼굴로 제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 말을 하라고 하셨죠. 늦게 도착하신 어머니도 제 이야기에 깜짝 놀라시면서 동서들을 그대로 돌려보는 것에 대해 분노하시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죠. 다음날부터 제 전화는 불이 날 정도로 쉬지 않고 울렸어요. 동서들이었죠. 저는 왜 그들이 제게 전화를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아예 무음으로 해두고 신경도 쓰지 않았죠. 남편 역시 괜히 얽히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님께 둘째 소식과 함께 파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께서는 동서들과 저희 가족들이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원. 내가 우리 큰애한테 너무 미안하네. 저는 어머니께서 미안해하실 일이 전혀 아니니까 그런 말씀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꾸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저희 집을 찾아오더군요. 저는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동서들은 잠깐이면 된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나. 남편의 생일이라 어머님께 가기로 했어요. 남편은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오랜만에 인사도 드릴 겸 함께 가겠다고 했죠. 분명 재수 씨들 다 왔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 괜히 무리하지 말고 나랑 준석이만 잠깐 들어갔다 나올까? 뭐하러. 이제 피할 이유도 없는데. 동서들이 나한테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이미 다 끝난 일인걸? 연구소의 팀원도 다 채용했다고 하셨고 국내에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인테리어 팀들도 선정 끝났다고 들었거든. 그러니까 괜히 여보한테 화풀이 할까봐 그러지. 결과 안 봐도 뻔하지. 만약에 이번에도 자기한테 함부로 굴면 지금 다니는 곳도 못 다니게 장인어른께 힘 좀 써달라고 할까? 저는 고자질을 할 셈이냐고 웃으며 물었어요. 제가 속상하지 않도록 미리 신경을 써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동서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시어머님께서는 소란스럽게 하려거든 당장 나가라고 하셨지만 동서들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들어야겠다고 하시고는 거실에 자리를 잡으셨죠. 저 역시 그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서들은 제가 자리에 앉기 무섭게 따지고 들었어요. 형님, 어떻게 그렇게 연락 한 번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찾아가고 전화드렸는데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동서가 전화하면 쪼르르 달려가서 받아야 하고 동서가 찾아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이해야 돼? 우리가 그런 사이야? 아니잖아. 서로 거북한데 뭐하러 만나고 전화를 해? 큰형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저희가 섭섭하게 했다고 해도 윗사람이면 적당히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치졸하게 나오셔야 돼요? 저는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도 저를 윗사람 대접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상황이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았죠. 얼마나 얼굴이 두꺼우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싶었죠. 치졸?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날 파티에서 쫓겨난 거? 그건 동서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지. 그게 내 탓이야? 왜?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동서들한테 말하지 않아서 그게 치졸하다는 거야? 내가 왜 우리 가족 이야기를 동서들한테 해야 되는데? 나는 동서들 부모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형제 자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궁금하지도 않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뻔히 알면서 그렇게 다물고 계셨잖아요. 그게 그럼 치졸한 게 아니고 뭐예요? 저희가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다가 저희 이렇게 망신 주려고 계획하신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저희가 없는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큰형님에 대해서 이야기 좀 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동서들은 바락바락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제게 따지고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고작 파티에서 쫓겨난 것 가지고 이렇게 나를 세울 일인가 싶기도 했죠. 설마 팀원 구성에 발탁되지 못한 것을 제 탓으로 돌리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자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동서들이 부족해서 팀원에 들지 못한 걸 왜 내 탓을 하지? 내가 두 사람 떨어지게 해달라고 청탁을 넣은 것 같아? 내가 뭐하러 그런 귀찮은 행동을 해? 끝까지 모른 척 하시네요. 압력 넣으셨잖아요. 저 프로젝트에서 제외하라고. 이번 인테리어 프로젝트가 얼마나 큰일인지 큰형님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제외시키면 참석할 수 있게 해두겠다고 말하라고 시키신 거 아니냐고요. 막내 동서의 말에 의하면 다니는 회사가 프로젝트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팀장이 막내 동서를 제외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직에서 밀려났다고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했죠.
저는 그런 일에 대해 정말이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오빠의 성격에 제가 부탁을 한다고 해서 들어줄 사람도 아니었고요. 완벽자의주의인 오빠가 일에 사적인 감정을 끌어들였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정말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의문스러운 구석 있으시네요. 연줄 동원해서 저희 곤란하게 만들으셨잖아요. 왜 아닌 척 하세요? 제가 이대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정식으로 고소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고소? 누구를? 우리 가족을? 고작 우리 가족들이 연줄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디 해봐. 해보자고. 누가 잘못했는지. 동서 둘은 벌떡 일어나더니 시어머님께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고는 동서들 말에 상처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 최근 들어서 두 사람 다 직장에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지만 집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 하셨지만 나중에 듣고는 정말 기함을 토했답니다. 저한테 하는 행동만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싶었죠. 고소를 하겠다고 한 것이 거짓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연구소 팀원의 선전 과정에 불공정한 정황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동서들의 이야기를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물론 마음 같아서는 지원서조차도 열어보고 싶지 않았지만 양심에 어긋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셨죠. 조사 결과 당연히 무혐의로 나왔고요. 바로 아랫동서는 이 일이 크게 밝혀지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연구실과도 계약이 종료된 것은 물론 서방님과도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 조정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동서가 화장품이니 가방이니 옷이니 명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사들인 물건이 한 달에 몇 천씩 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때문에 사채를 쓴 일도 있었고요. 서방님과 싸운 이유도 다 이런 것 때문이었죠. 그러다 결국 집 보증금까지 손을 댄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은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말이죠. 막내 동서는 사정이 좀 더 나빴어요. 자신의 보직이동에 불만을 품었던 막내 동서는 사실 그동안에 고객 클레임이 너무 많아서 회사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오빠가 추진하는 국내 프로젝트가 워낙 예민한 사항들이 많다 보니 막내 동서를 제외하고 가는 것으로 팀원과 다른 팀원들이 동의를 했었다고 하네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막내 동서는 클레임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고 날뛰다가 결국 해고당했다고 해요. 그 와중에 호스트 클럽에 다니면서 외도한 사실이 밝혀져서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만 잔뜩 물어주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군요. 못된 생각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동서들 이야기를 듣고 속이 다 시원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에는 참 허무하다 싶었죠. 결국에는 이렇게 다 돌려받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 말이죠. 둘째가 어린이집을 갈 때가 되면 오랜만에 동화책을 쓰려고 해요. 콧대 높은 딱따구리 2마리를 주인공으로 말이죠.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상대방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동화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물론 앞으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